그 역사인물의 사주팔자를 풀어서 우리 역사를 좀 색다른 시각에서 조금 더 생생하게 알아보는 사주명리 조선왕조 시간. 그 사화의 시대의 세 번째 그 기묘사화, 진정한 개혁의 동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 교과서에서 나오는 4대 사화가 있죠. 갑자사화, 그리고 그 전에 무오사화, 그리고 이제 기묘사화, 다음에 일어나는 을묘사화, 이렇게 네 개의 사화가 있는데, 이제 사화라고 하는 것은 선비들, 살인이죠. 그러니까 살인이 화를 입었다라고 얘기해서 보통 이제 훈구파와 이제 살인파가 이렇게 정치적인 대결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책 사건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그 네 개의 사화 중에서 훈구와 살인의 대결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에 가까운 그런 사화를 꼽는다라고 하면 아마 이 기묘사화가 될 겁니다. 그 연산군의 폭정에 이제 반발한 신하들이 그러니까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중종이라고 하는 이제 임금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 중종도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소위 공신 세력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가 된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힘이 없었겠죠. 그 전 시대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대로 이 신하들한테 끌려가는 모양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중종이라는 사람이 점점 이제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의욕을 드러내지요. 이른바 이제 그 제야 살인들을 그 중앙정계에 좀 등용을 하면서 자기 왕권도 강화를 하고 또 세력 균형을 좀 일으키려고 그때 이제 등용했던 인물이 바로 이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조광조, 중종 그러면은 이 개혁이라고 하는 조선 초에 무능했던 공신 세력들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이제 개혁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좀 불리는데, 실패를 했죠. 중종과 조광조가 하려는 개혁도 정말 개혁이었는가? 사실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 어떤 한 사회를 좀 어쨌든 개선하고 좀 바꿔보겠다라고 얘기할 때는 결국 그게 한 사람의 의지만 갖고 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 사이의 협력이 중요한 건데, 특히 또 왕권이 중시되는 이런 그 봉건 시대에는 왕과 그 왕으로부터 이제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신하, 둘의 이제 궁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중국의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이 진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도 전국을 통일시킬 수 있는 강국으로 이렇게 커나갔던 것은 그 진효공이라고 하는 왕과 상황이라고 하는 두 인물의 개혁의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았기 때문에 됐던 거예요. 조선 초 같은 경우도, 개국 초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성계와 정도전, 그리고 이제 뒤에 그 정도전 같은 경우는 이방원한테 이 목숨을 잃긴 했지만, 그 정도전의 개혁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방원이 부정하지 않고 또 다 승계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나름 좀 잘 진행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개혁을 위한 이런 지도자들의 궁합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요즘 이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게 뭐예요? 인사를 잘못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묘사화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이 두 사람은 제가 볼 때 사실 정치적인 연인이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남녀관계의 그런 궁합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이 궁합이 어땠길래 그들이 추구했던 계획에 성공하지 못하고 저 기묘사화 같은 비참한 결과로 막을 내리게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두 사람의 사주팔자와 그 다음에 이제 궁합을 가지고 이제 한번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제 중종의 사주를 먼저 보죠. 중종은 이제 1488년 3월 5일 음력에 태어나서 무신년, 병진월, 기사일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사주가 나오고요. 조광조 같은 경우는 1482년 8월 10일 음력으로 해서 이민년, 기유월, 그다음 병자일 이런 이제 사주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이제 보죠. 자, 중종이라고 하는 이제 임금, 그렇게 크게 존재감이 없는 그 조선의 왕이죠. 제가 볼 때는 이 중종이 한성깔하는 그런 좀 사람처럼 보여요. 이 사주를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중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왕이었죠. 왜냐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사실 반정이 일어나고, 신하들이 자기를 왕으로 이제 옹립을 한 것이다 보니까 당연히 힘이 없는 거죠. 근데 힘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주팔자의 기질을 보면요, 이 사람이 호락호락한 왕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한 게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 사주의 구성이 굉장히 단조롭죠. 지금 보면 사주에서 자기를 가리키는 그 일간이 기토, 노란색 기토인데, 밑에 보면은 사화라고 해서 화생토의 관계가 되고요. 월주 같은 것도 보면은 위에 병,
진, 화, 토. 태어난 연도, 천간은 무토. 이래가지고 사주팔자를 보면요. 지금 나온 6개의 글자 중에서 5개의 글자가 전부 다 화와 토로 이루어졌다. 사주에서는 화와 토는 동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 봐요. 이걸 보면요. 중종은 소위 얘기하는 매우 심각한 사주인 거예요. 즉 자기 일간을 놓고서 주변이 몽땅 다 자기를 도와주는 화의 보행, 그리고 자기와 같은 그런 비견과 겁재라고 얘기하는 같은 오행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 자기 고집, 자기 주관, 자기 에고가 굉장히 강했던 인물이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주에서 자기와 같은 오행을 우리가 비견과 겁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음양에 따라서 어떤 건 비견이 되고 어떤 건 겁재가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무토, 진토, 그 다음에 병과 사가 이게 다 화이긴 한데, 이게 화토가 동법이니까 이걸 혹시 많이 바꾼다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이게 무토가 되고요. 이 사화도 뭐 진토라든지 뭐 술토라든지 이런 토로 얘기할 수 있고 전부 다 양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다 소위 겁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비견과 겁재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같은 기운이긴 한데 약간 달라요. 근데 특히 이 겁재라고 하는 기운은 뭐냐면요. 이건 강한 경쟁심, 승부욕, 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도 강하고 승부욕도 사실은 굉장히 강한 그런 인물이다. 다만 늘 말씀드리죠. 사주팔자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다 실현한 게 아니라고. 자기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드라마라든지 또 내지는 이런 어떤 역사의 실록에 기록된 이런 중종의 이런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이미지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뭐냐면 자기의 불안한 정치적 어떤 이런 그 상황에서 이거를 모면하기 위한 계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상은 중종이 상당히 정치적인 행위를 잘하는 그런 임금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록에는 이 중종에 대해서 변덕이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자질구레한 일에도 아주 사사건건 참견을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두 얼굴의 어떤 임금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역사학자들 내지는 정치학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그 중종 같은 경우가 약간 그 이중인격의 어떤 그런 소유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일간이 기토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만물을 이제 포용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게 한번 변덕을 부린다 라고 하면은 누구도 못 말리는 그런 거고, 사실 그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얘기했던 대로 강한 자존심, 그리고 이런 승부욕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중종의 어쨌든 정치적 연인이자 동반자였던 조광조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자고요. 자, 보시면 이민년, 기유월, 그 다음에 병자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기 사주 안에 시를 모르지만 이미 오행을 다 가지고 있죠.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가 병자로 되어 있어요. 계유정난의 그 주역 세조, 수양대군의 일주가 바로 병자였던 거죠. 즉 본인 자신은 만물을 비추는 이게 화사하고 화려한 그런 이제 화인데, 밑에 뭐가 있어요? 자기를 극하는 이 수가 있는 거죠. 옆에를 보면 뭐예요? 유, 금 이라고 해서 이건 금생수에서 역시 병화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화생토에서 또 역시 또 내 힘을 빼는 거죠. 자, 멀리 있는 이 임목이 나를 돕긴 하지만 사실 가로막혀 있는 모양이고, 역시 여기에 있는 이 임수라고 하는 것도 병임충 해서 나를 극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중종에 비하면 사실은 신약한 사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조광조의 사주의 그 특징은 그럼 무엇일까요? 얘기했던 대로 오행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하나로 몰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재주는 많았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밑에 보면 사실 월지와 일지라고 하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모두 자와 유라고 하는 도화살, 중심자라고 얘기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지는 모두 12개의 어쨌든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들이 4개씩 3개의 그룹이 되거든요. 제일 먼저 앞장서는 글자, 인신사회, 이런 건 역마에 해당하는 글자. 그래서 이제 역마살의 글자다라고 얘기하는 이 인신사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오묘유라고 해서
딱 가운데 차지하는, 그래서 중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화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진술충미라고 해서 다 토로만 이루어진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자리.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고 잘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는 화개살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보면 어쨌든 자와 유라고 하는 중심자, 도화살의 딱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두 글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도화살이란 게 뭐냐 이거예요. 뭐냐면 주목을 받는 거예요. 내가 꼭 의도하지 않아도 사람들부터 주목을 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화가 복숭아 꽃이란 얘기. 복숭아 꽃 막 흐드러지게 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눈이 부셔가지고요. 거의 벚꽃처럼 막 그냥 빨려 들어가요. 바로 그게 도화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화살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주목을 끄는 이런 어떤 기운을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내가 항상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도화살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업이 연예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목을 받는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그런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는 다른 의미에서는 자기 중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주를 보면 아까 중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기 에고가 강하다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에고가 강한 게 있는 거고, 또 이런 도화의 기운으로 내 중심이 또 강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광조 같은 경우는요, 이 지지가 안정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인이라고 하는 글자와 유라고 하는 글자가 인유 원진살의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와 유라고 하는 두 글자의 관계는 파, 깨진다 라고 하는 이런 글자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지가 굉장히 흔들리는 모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어쨌든 조광조가 자기가 이 뜻한 바를 하지 못한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중종이 이제 뭔가 좀 내가 개혁 정치를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야심차게 등용하고 팍팍 밀어줬던 그런 인물 아니에요? 사실 사주에 보면은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유금이라고 하는 글자는 어떤 글자라고 했어요? 이게 칼로 다 이렇게 날카롭게 베는 글자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뭔가 좀 저기 도화의 글자, 그 다음에 유금의 글자, 이런 걸 보면은 좀 이렇게 날카롭고 예리한 기운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아요. 게다가 이념적으로 철저히 무장된 사람 아니에요. 조광조의 개혁이 실패한 거는 중종이 조광조를 버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혁을 한다면 두 사람만 한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자기 또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 또 다른 신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좀 모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거기서 조광조가 왕따가 된 거 아닙니까? 왜 왕따가 됐어요? 예, 얘기했던 대로 혼자 치고 나간 거예요. 혼자 잘난 거예요. 말은 맞아. 말을 들어보면 또박 맞는 해. 근데 기분 나빠. 뭔가 좀 재수가 없어. 뭔가 좀 싸가지가 없어. 그런 기운의 모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여기 월에 있는 기우라고 하는 뭐 이런 글자들을 놓고 보면은, 이 조광조 같은 경우는 중종한테 발탁되고 나서 한 1년인가 2년 사이에 아주 초고집 승진을 합니다. 충동이 밀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혼자만 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정책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고 올바름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실제로 실행해 나가는 어떤 이런 좀 검증된 능력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말만 번지르게 한 이런 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사실은 이제 조광조가 다른 어떤 동료들로부터 신망을 받지 못한 이제 이런 문제인데, 실제로 이 김효사 주역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중종이 다 주도한 거죠. 그러니까 남곤 같은 사람도 이 그 훈구 쪽에 이제 붙었던 그런 이제 세력 같은 경우도 이 조광조를 유배시키긴 해도 사약을 내리는 거에는 아주 극구 반대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강하게 밀어붙인 게 바로 저 중종이죠. 중종이 조광조를 버린 거죠. 자, 그걸 보면은 먼저 궁합적으로는요, 일간을 놓고 보면요, 일간에서는 병화와 기토니까 일간에서는 충돌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화생토 해서 사실은 조광조가 중종을 돕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부모행을 보더라도 여기서는 대역토, 그 다음에 금막금, 그래서 토생금의 이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둘이 어쨌든 한 시기에 연인으로서, 동반자로서 했던 거는 이렇게 뭔가 좀 서로 이렇게 좀 도와주는, 서로가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띠의 관계를 보면요, 띠에서는
또 이런 일간과 또 이 나부모행과 다르게 아주 심각하게 충돌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중종 같은 경우 띠가 뭐예요? 신금 원숭이 띠죠. 그리고 조광조는 뭐예요? 인목 호랑이 띠입니다. 이 인과 신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글자는요, 다 이 색깔에 보듯이 초록색, 흰색, 목과 금, 즉 금목 상징하는 상충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오술이라고 해가지고 화해 운동을 하는 글자고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진이라고 해서 수해 운동을 하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겁니다. 즉 바로 이 삼합운동이라는 데에서도 바로 수와 화해, 상전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보다도 더 결정적으로 이 중종과 조광조의 이런 관계가 파탄이 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종과 조광조가 처음에는 정말로 이렇게 막 둘이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개혁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둘의 사이를 결정적으로 이렇게 갈라놓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소격서의 폐지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이제 궁궐 안에서 그래도 이제 아무리 조선이 유교국가라 하더라도 그 과거의 관제들을 다 벗겨낼 수가 없잖아요. 이 소격서는 뭐냐면 도교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기관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 조선 초부터 이런 성리학의 이념에 좀 투철한 이런 그 신하들이 계속 폐지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세종도 폐지를 안 했어요. 뭐 당연히 그러고 이제 그 뒤에 그 세조 같은 경우는 더더욱 뭐 불교도 증흥하고 기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랬죠. 그래서 계속 이어졌는데 그 소격서를 폐지하자고 조광조가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종이 그러지 말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세종대왕께서도 소격서는 남겨두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호소하듯이.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이 조광조가 그게 바로 세종대왕의 제일 큰 오류다 라고 바로 면전에 대놓고 질러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지가 자유, 다 도화살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굉장히 좀 자기중심이 강하고 여기에 유금이라고 하는 굉장히 날카롭게 말하는 이 유금이라고 하는 건 칼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칼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이 사주팔자에 이 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소위 얘기는 살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싸가지 없게 중종한테 해대니까 중종이 거기서 빡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는 드러나지 않죠. 왜? 기토니까. 기토는 바로 된다고 바로 표현하지 않거든. 근데 속에 한번 그 들은 얘기,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한 걸 안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는 거거든. 게다가, 자, 중종의 월지와 일지를 보면 진과 사로 돼 있죠. 자, 세종대왕은 일지가 진토였고요. 월지가 사화였습니다. 이 진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진사는 땅의 그물이라고 하는 지망. 우리가 이제 하늘의 그물, 땅의 그물 이라고 해서 수레라고 하는 글자는 천라, 하늘의 그물이라고 얘기하고 진사라고 하는 것은 지망에서 땅의 그물이라고 했는데 이런 그물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뭔가 신비하고 사변적인 어떤 이런 종교나 그런 철학, 이런 정신세계에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도교가 그런 거잖아요. 소격서 같은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종 역시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게 한꺼번에 바뀌지 않는 데다가 집권자들이 그런 기질을 갖고 있으면 그게 쉽게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이 조광조가 가르치듯이 굉장히 말을 좀 쌀쌀맞게 해대니까 저 겉으로는 여린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존심이 센 중종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 뒤로도 계속 조광조가 성급하게 개혁을 하려고 하고 치고 나가고 이러니까 결국 참지 못하고 중종이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런 피로감, 뭐 이런 거부감이 이제 커져가지고 이런 기묘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조광조 하면은 개혁의 아이콘. 근데 저는 좀 사실 좀 의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광조가 무슨 개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조광조를 왜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하지?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당시 시대라고 하는 게 저 개유정난부터 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공신 세력들이 힘을 키우고 그들이 이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면서 막 토지도 겸병하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국력이 굉장히 약해졌거든요. 뭐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가 있나 뭐 등등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조광조에 개혁하면은 그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위훈삭제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바로 현량과라고 하는 이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위훈삭제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뭐 이렇게 중종 반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이제 소위 공신력 같은 걸 쓰는데 이게 과장되고 뭐 안 받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받았다고 해서 이거 좀 고치자는 거니까 맞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하려고 하면 힘의 관계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도 잘 만들어야 되는 거고 등등 해야 되는데 어쨌든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개혁의 우군들을 다 놓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라서 그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개혁이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결정적으로 이 현량과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현량과라고 하는 것은 이 그 관료, 인재를 이제 그 등용하는 이 방법에서 소위 이제 그 천거제, 추천의 방식으로 이제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부터 도입됐다라고 하는 이 과거 제도가 그 등용하는 제도로 정착이 됐잖아요. 사실 이 과거 제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서양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동양의 그런 이제 제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관료 제도는 그 굉장히 좀 훌륭한 제도이면서도 굉장히 결정적인 좀 단점이 있는 제도인 것도 사실이에요. 이거는 중국의 송나라 때 성리학, 주자학이라고 하는 이념이 만들어진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주자학이고 이게 주자가 이제 12세기경에 정립한 그 학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리학은 다른 말로 하면요. 커리큘럼이에요. 교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성리학을 공부하려면 뭐 순서는 이제 대학 읽고, 논어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맹자 읽고, 그 다음에 중용 읽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 네 개의 책만 읽으면 성리학이 완벽하게 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요. 중국의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죠. 그럼 역사도 길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주자는 딱 네 개의 어쨌든 텍스트를 공부하는 이 커리큘럼 만들고,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라도 딱 한 이유가 뭐냐면은 송나라 때 관료들을 과거를 통해서 선발을 했는데 이 뽑은 애들이 보니까 공부는 잘하고 시험은 잘 볼지 모르는데 애들이 일을 못하는 거야. 일만 못하는 게 아니라 부패한 거야. 소위 얘기하면 인성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관료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라고 해서 이런 이제 성리학 같은 학문들이 이제 이 강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시험을 잘 봐가지고 관료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된 사람이냐, 또 내지는 그 일을 잘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허점을 이제 좀 보완하기 위해서도 당시에 현량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추천제도,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검증된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관료로 등용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거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이 잘못 실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조광조 같은 경우가 그 현량과를 갖다가 도입을 해놓고서 그 명분 좋고 그 취지가 좋은 제도를 어떻게 썼냐? 다 자기의 이 측근들, 자기 세력들만 등용하는 대로 써버린 거예요. 즉 자기 파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자기가 과외시켜준 애들 쉽게 얘기하면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좋은 취지의 어떤 이 제도가 받아들여지겠냐고, 오히려 정만 더 양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개혁의 동반자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저는 이런 걸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이 성균관에 이제 그 문무열한테 이게 배양하는 이런 인물로 되는 이유는 뭐냐면 소학을 보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 초의 성리학의 이념을 이렇게 그 지방 곳곳까지 이 확산하는 일종의 이제 어떤 문화 운동, 그러니까 사상 운동, 사상 개조 운동. 저는 이런 거를 조광조가 했기 때문에 당시 성리학을 이념으로 했던 사림에서 영웅이다, 또 내지는 뭐 개혁가다라고 하는, 저는 이런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소위 민생, 늘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라의 국력이 좀 강해져야 되는 거고, 이런 방면에서의 어쨌든 개혁책은 사실 저는 별로 찾아보는 게 좀 보기 어려웠어요. 그 홍구 세력의 이런 부패를 우리가 단죄를 해야 한다 하더라도 너무 그거를 내파 위주로만 만들어 가려고 했던 이런 진영 논리에 좀 가두어진 거,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조광조가 추진하려고 했던 뭐 그런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하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사화의 시대의 그 세 번째 이 기묘사와 이 중종과 조광조라고 하는 두 인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사화라고 얘기하는 을사사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